일본의 자존심이던 닛산이 7년 만에 판매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조용히 집어삼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닛산이 미국에서 밀려나는 사이 현대와 기아는 점유율 11.3%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팔린 차 100대 중 11대가 한국 차인 겁니다. 통쾌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닛산을 무너뜨린 그 병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신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닛산은 세계 정상을 넘보던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던 그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왕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결과부터 먼저 못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닛산이 전 세계에서 판 자동차는 577만 대였습니다. 닛산이 핵심 축으로 있던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그해 도요타와 폭스바겐마저 제치고 세계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 연합의 심장이 바로 닛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 회계연도 이 숫자는 315만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년 만에 판매가 딱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잘 나가던 국밥집에 매일 줄 서던 손님이 어느 날 절반으로 뚝 끊긴 셈이죠.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닛산은 요코하마에 있던 글로벌 본사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닛산이 한창 잘 나가던 2009년 큰 돈을 들여 옮겨온 전성기의 상징이었죠. 그 상징을 미국 사모펀드 KKR에 9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판 뒤에 무려 20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서초 사옥을 외국 회사에 통째로 팔아넘기고 바로 그 건물에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 월세를 내는 격입니다.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다시 들어가 사는 거죠. 자존심으로 버티던 회사가 결국 집문서까지 내다 판 겁니다. 이 매각으로 닛산은 739억엔의 특별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새로운 미래에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뚫린 적자 구멍을 급하게 틀어막는 데 쓰였죠. 상징적인 이별은 또 있습니다. 기술의 닛산을 대표하던 스포츠카 GTR.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이 일본이 만든 슈퍼카라며 열광하던 바로 그 차입니다. 18년 동안 사랑받던 이 차가 2025년 8월 조용히 생산에 멈췄습니다. 후속 모델도 아직 없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소리 없이 문을 닫은 거죠. 지각 변동은 나라 단위로도 벌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죠. 그런데 2024년 중국이 550만 대를 수출하며 일본의 420만 대를 앞질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순식간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일본차 왕국의 위상이 안방을 넘어 나라 밖에서까지 밀려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몰락을 딱 세 겹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첫째 겹은 리더십의 배신, 둘째 겹은 돈이 새어나간 장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겹이 바로 진짜 이유입니다.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여러분의 등골은 조금씩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일본 차인데 도요타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왜 유독 닛산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한 남자를 감옥에 보낸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 한 남자 이야기를 하려면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때 닛산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쌓인 빚만 2조엔,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였습니다. 은행도 등을 돌리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 죽어가던 회사를 누가 살렸을까요? 프랑스 르노와 까를로스 곤이라는 경영자였습니다. 르노가 닛산 지분 36.8%를 사들이고 곤을 구원투수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곤은 정말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비용을 도려내면서 바닥을 기던 닛산이 불과 몇 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곤은 숨이 넘어가던 환자를 수술대에서 살려낸 의사였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영웅이 됐습니다. 만화 주인공으로 그려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절 닛산 직원이었다면 이 사람을 평생 은인이라 불렀을 겁니다. 실제로 닛산이 이끈 르노-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한때 세계 판매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죽었던 회사가 세계 정상을 넘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비틀립니다. 2018년 11월 그 은인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됩니다. 자기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건은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고발해서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죽어가던 회사를 살려준 의사를 다름 아닌 그 회사가 직접 손을 써서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이보다 더 정확한 사례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2019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감시받던 곤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악기를 담는 커다란 상자 안에 몸을 숨기고 일본 공항의 검색을 통과해 개인 비행기로 빠져나간 겁니다. 조력자에게 건넨 대가는 13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곤은 고향인 레바논으로 도망쳤습니다. 첩보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탈출극이었죠. 세계 정상을 넘보던 자동차 회사의 전 회장이 화물처럼 상자에 실려 나라를 떠난 겁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닛산의 체면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곤은 지금도 레바논에 머물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은인을 쫓아냈더니 그 은인은 잡히지도 않고 회사 망신만 세계에 생중계된 셈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곤을 끌어내린 주역, 사이카와 사장 기억하시나요? 곤을 내부 고발로 몰아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보수 편법 논란에 휘말려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남을 겨눈 칼이 결국 자기 목을 벤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령탑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치다 사장이 2025년 4월 해임되고 그 자리에 에스피노사라는 인물이 급하게 새 CEO로 올랐습니다. 은인을 감옥에 보낸 그날 이후 닛산의 리더 자리는 앉는 사람마다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배를 이끌 선장이 계속 바뀌는 회사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곤 한 사람 쫓아냈다고 세계 정상을 넘보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진짜 상처는 사람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닛산이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샜는지 그 영수증을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딱 5장이면 이 회사가 어디서 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 영수증, 2024 회계연도 순손실 6,709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예요. 공교롭게도 26년 전 파산 직전에 찍혔던 그 숫자와 거의 똑같은 액수가 다시 장부에 찍힌 겁니다. 곤이 살려낸 회사가 곤을 내쫓고 딱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두 번째 영수증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1년은 365일이죠. 6조 3천억을 365로 나눠보시면 하루에 약 170억 원씩 사라진 겁니다. 이걸 다시 24시간으로 쪼개면 이 회사는 1시간에 7억 원 넘게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밥을 먹는 사이에도 매일 아파트 30채가 조용히 녹아내린 셈입니다.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영수증, 공장입니다. 일본과 미국 공장 가동률이 약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라인 2개 중 하나는 둘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계는 멈춰서 있는데 그 자리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 나가거든요.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싸져야 할 자동차가 안 팔리니 거꾸로 한 대당 비싸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 텅 빈 라인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건 결국 거기서 20년, 30년 일해온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수증은 은행이 찍은 도장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닛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크 등급으로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이 회사엔 돈 빌려주기 겁난다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 도장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찍히는 순간 안 그래도 돈이 급한 회사가 빌리는 도매 이자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값을 더 비싸게 받는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픈 5번째 영수증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닛산은 이 거대한 적자를 대체 뭘로 메웠을까요? 놀랍게도 요코하마 본사 건물을 통째로 팔아챙긴 특별이익 739억엔으로 그 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살던 집을 팔아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은 셈입니다. 이건 살림을 줄인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떼어 판 겁니다. 한 번 쓰면 다음 달엔 팔 집도 없거든요. 그렇게 급한 불을 껐는데도 장부의 구멍은 여전히 6조가 넘게 뚫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성적표는 조금 나아졌어요. 2025회계연도 순손실은 약 5조 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580억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나아졌을 뿐 여전히 응급실 침대 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단위 적자를 낸 뒤에 임원 보수를 둘러싼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현장 라인의 불은 꺼져가는데 말이죠. 5장의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6조를 잃는 동안에도 챙길 사람은 챙겼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돈 문제로 보이시죠? 그런데 진짜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에서 장사한 도요타는 왜 하필 바로 그 시기에 신기록을 세웠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요타는 2025년 미국에서 252만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8% 늘어난 사상 최고 기록이죠. 옆 동네 혼다도 143만 대로 소폭이나마 늘었습니다. 비결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기름값 아끼려는 미국 손님들이 딱 원하던 차를 도요타가 제때 내놨거든요. 그런데 닛산은 그 하이브리드 시장을 통째로 놓쳤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는 안 내놓고 옛날 잘 나가던 간판만 믿고 버틴 식당이었던 겁니다. 라인업은 늙어버렸고 메뉴를 갈아탈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있었죠. 새 차를 개발하려면 돈과 시간이 드는데 그 전환 비용을 아끼려다 손님이 옮겨간 뒤에야 뒤늦게 쫓아간 셈입니다. 같은 미국 도로, 같은 손님을 놓고 도요타는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닛산은 팔던 차만 계속 팔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닛산의 몰락은 적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닛산은 오래전부터 주인 없는 회사라고 불렸습니다. 뚜렷한 오너가 없다 보니 수십 년간 내부 파벌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심지어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와 결재까지 좌우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회사를 살린 은인 곤을 내쫓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뿌리 깊은 파벌 싸움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선장 자리를 두고 항해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배가 통째로 가라앉은 격입니다. 도요타가 앞으로 나아갈 동안 닛산은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결정타였습니다. 2024년 12월 닛산은 혼다와 합병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성사되면 세계 3위 회사가 될 판이었죠. 그런데 협상 도중 혼다가 제안을 바꿉니다. 닛산을 자기 밑에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때 세계 정상을 넘봤다는 닛산의 자존심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었죠. 결국 협상은 2달 만에 깨졌습니다. 2025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반응이 잔인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혼다 주가는 오르고 닛산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골칫덩이를 떼어냈다는 쪽과 마지막 동아줄을 놓쳤다는 쪽, 시장은 이미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했는지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처지에도 자회사 소리는 못 참겠다는 그 자존심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혼다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손실을 냈고 야심차게 밀던 전기차 전략마저 슬그머니 뒤로 물렸습니다. 닛산을 흔든 그 병이 옆에서 손 내밀던 혼다한테도
똑같이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지금 일본 자동차는 토요타 하나만 웃고 있는 셈입니다. 토요타 빼고 다 흔들린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생각해보세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필름 왕국 코닥이 디지털 흐름을 놓친 순간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1등도 방심하는 순간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국적도 덩치도 봐주지 않고요. 자, 그럼 닛산이 흘린 그 거대한 빈자리, 미국에서 팔리던 수백만 대는 누가 조용히 주워 담았을까요? 여기서 아주 통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 차를 합치면 184만 대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11.3%,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100대 중 11대가 한국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10대 중 1대꼴로 한국 엠블럼이 달려있는 거죠. 순위로 따지면 미국 시장 4위, 현대가 6.1%, 기아가 5.2%를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통쾌한 대목이 나와요. 닛산이 놓쳐서 무너진 바로 그 시장이 뭐였죠?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는 안 내놓고 옛날 간판만 믿다가 닛산은 그 목 좋은 자리를 스스로 비웠죠. 그 빈자리를 현대와 기아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차 하이브리드 판매가 1년 만에 48.8%나 뛰었거든요. 일본이 비운 바로 그 자리에 딱 맞는 신메뉴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놓친 쪽과 주운 쪽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립니다.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한국차에 붙던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어요. 그동안 일본 차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는데 이제 같은 링 위에서 대등하게 붙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반듯하게 펴진 거죠. 물론 일본 완성차 6곳을 다 합치면 아직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예전엔 넘볼 수 없던 벽이 이제 손에 닿을 거리까지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대나 기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 한국차를 몰면서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시던 분,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일본의 자존심이 미국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이 사상 최고 기록으로 올라선 겁니다. 남의 나라 몰락이 이렇게 내 주식, 내 자부심과 연결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똑같은 7년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닛산은 577만 대에서 315만 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그 7년 동안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3위권을 지키면서 미국에서 신기록을 썼어요. 같은 시간, 같은 미국 시장인데 완벽하게 정반대 궤적입니다. 한쪽은 세계 정상권에서 밥그릇을 줄줄 흘렸고 다른 한쪽은 그 흘린 밥그릇을 그대로 주워 담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쪽이 방심하고 헤매는 동안 다른 쪽이 그 틈을 파고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못 박아두겠습니다. 닛산이 놓친 하이브리드를, 닛산이 비운 미국 4위 자리를, 닛산이 잃어버린 그 자존심까지 결국 한국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만세 한번 부르고 영상을 끄시면 딱 닛산이 당한 그 함정에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닛산을 무너뜨린 진짜 병은 일본이라서 걸린 병이 아니거든요. 죽어가던 회사를 살린 은인을 내치는 내부 분열, 총수 한 사람의 오판, 그리고 시장을 못 읽은 전략 실기. 이 세 가지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라고 특별히 면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닛산이 2만 명을 자르고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는 회생 계획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병만 없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다룬 영상들에는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총수가 판단을 딱 한 번만 잘못했어도 우리 회사도 그대로 닛산이 됐을 거다. 특정한 누군가를 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배도 선장 하나 잘못 만나면 암초로 향하듯이 오너 한 사람의 오판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구조. 그 구조가 우리라고 정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닛산도 한때는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던 세계 정상급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총수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그날부터 저주처럼 무너졌다면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일본 전체를 놓고 보면 경고는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혼다마저 상장 이후 첫 연간 손실을 냈고 야심차게 밀던 전기차 전략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자리도 이미 중국에 내줬죠. 도요타 하나를 빼면 일본차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로 호령하던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흔들린다면 우리라고 그 흐름 밖에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닛산의 오늘은 어떤 1등 기업에게든 이미 예약된 내일입니다. 그럼 이 예약을 취소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오너 한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열어둬야 합니다. 둘째, 닛산이 놓쳐서 무너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그 타이밍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셋째, 잘못된 결정을 안에서 걸러내는 견제의 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은인을 내쫓는 걸 보고도 아무도 막지 못했던 그 침묵이 결국 닛산의 진짜 사망 원인이었으니까요. 맨 처음 세계 정상을 넘보던 닛산이 7년 만에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반토막은 결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인을 내친 배신, 6주가 넘는 적자, 놓쳐버린 미래, 이 청구서가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승리는 관리하지 않으면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미국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2의 닛산이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무너지는 일본차의 마지막 성벽으로 남은 도요타마저 흔든다는 중국 BYD의 습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성지라 믿었던 곳에서 균열은 가장 먼저 생깁니다. 바로 한국 20대의 아이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때 다음 폰으로 아이폰을 꼽던 20대가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아이폰 50%, 갤럭시 46%, 격차가 단 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매달 아이폰에 무심코 지불하던 그 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성지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대는 오랫동안 아이폰의 마지막 성지였습니다. 성지가 뭐냐고요? 다른 곳이 다 무너져도 여기만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렇게 믿던 마지막 요새를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보면요. 삼성 갤럭시가 열에 7, 애플은 넷에 하나 정도입니다. 50대로 올라가면 열에 9, 60대는 열에 9 이상이 삼성이에요. 사실상 전 연령이 삼성 천하인 셈이죠. 그런데 딱 한 세대, 20대만은 달랐습니다. 전 연령을 통틀어 오직 20대에서만 아이폰이 갤럭시를 앞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대의 아이폰이 60%, 갤럭시가 4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친구 10명이 모이면 그중 6명이 아이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위 30대만 해도 삼성 50, 애플 47로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20대만은 아이폰의 확실한 우세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젊은 세대가 붙잡고 있는 한 애플의 미래는 끄떡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20대가 곧 10년 뒤에 주력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성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를 보겠습니다. 20대의 갤럭시 사용률이 2024년 34%에서 2025년엔 40%로 올라섰습니다. 1년 새 6%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20명 중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조용히 폰을 갈아탄 셈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균열은 다음에 살 폰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폰으로 아이폰을 사겠다는 20대가 50%, 갤럭시가 46%, 격차가 단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젠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격차는 60대 36이었거든요. 아이폰이 갤럭시를 거의 2배로 앞서던 그림이 딱 1년 만에 코앞의 승부로 뒤집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돌려서 갤럭시 쪽으로 발을 옮긴 거예요. 무너지지 않던 마지막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입니다. 물론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아이폰을 사겠다는 비율이 61%로 높거든요. 지금 성질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건 주로 20대 남성입니다. 10명 중 6이 지키던 자리가 이제 5대 5의 살얼음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애플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에 무슨 배신감을 느낀 것도 아니에요. 아이폰 로고가 주던 그 감성, 그거 하나 보고 130만 원을 기꺼이 내던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그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둘 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콧대 높던 세대의 마음을 돌린 걸까요? 그 첫 단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데 있습니다. 바로 매일 폰을 손에 쥐는 순간의 사소한 불편입니다. 단서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에 쥐는 순간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었죠. 20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불편,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녹음입니다. 아이폰은 국내에서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지금 20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바 면접, 계약 상담, 전화로 오가는 약속이 하루에도 수두룩합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말 한마디에 돈이 걸린 통화가 많거든요. 이 세대에게 통화 녹음 없는 폰은 계약서 없이 말로만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꿔도 증거가 없습니다. 갤럭시 쓰는 친구는 통화 버튼 한 번이면 다 남는데 내 아이폰만 안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결심이 서는 거죠. 두 번째는 결제와 교통카드입니다. 갤럭시를 쓰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삼성페이로 편의점에서 긁고 그대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든요. 카드도, 교통카드도 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어떨까요? 애플페이는 국내 도입이 한참 늦었고 교통카드 호환도 아직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출근길 개찰구 앞에서 카드를 따로 꺼내대는 그 몇 초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수백 번 반복되는 번거로움입니다. 갤럭시 든 친구는 폰만 툭 대고 지나가는데 나만 매번 지갑을 뒤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화면입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아직도 60Hz 화면을 씁니다. 부드러운 120Hz는 비싼 프로 모델에만 넣어줬죠. 쉽게 말하면요, 화면을 넘길 때 1초에 책장을 60번 넘기느냐 120번 넘기느냐의 차이입니다. 2배는 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하루 종일 화면을 스크롤하고 게임하고 영상을 넘깁니다. 이 부드러움의 차이를 눈이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격입니다. 요즘은 30만 원대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도 120Hz 화면을 답니다. 그런데 130만 원이 훌쩍 넘는 아이폰이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값은 4배가 넘는데 화면은 오히려 뒤처진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그냥 취향 차이 같습니다. 통화 녹음 좀 없으면 어떻고 화면 좀 덜 부드러우면 어떠냐고 하실 수 있어요. 20대가 등을 돌린 이유가 겨우 이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도 폰을 바꾸지 않죠. 감성 하나면 이런 불편쯤 다들 눈 감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불편에 돈까지 붙는다는 겁니다. 130만 원을 내고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 숨은 청구서를 지금부터 한 장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갑을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7 기본형 가격표에 찍힌 숫자는 약 13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날아가는 돈이죠. 그런데 이 130만 원은 진짜 청구서의 첫 줄일 뿐입니다. 먼저 케이스와 강화 유리부터 볼까요? 130만 원짜리 유리 덩어리를 맨손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보통 5만 원 정도가 여기서 또 빠져나갑니다. 커피 10잔 값이 폰을 감싸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기는 아예 상자 안에 없습니다. 정품으로 챙기면 또 약 3만 원, 130만 원을 냈는데 콘센트에 꽂을 선 하나를 따로 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큰 줄이 나옵니다. 애플케어라는 보험이에요. 액정 한 번 깨지면 공식 수리비가 살벌하니까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합니다. 보통 2년에 20만 원 안팎이죠. 폰을 산 게 아니라 병원 정기권을 끄는 셈입니다. 여기에 충전도, 여분 케이블, 이어폰까지 붙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6살 직장인 한 분이 계신다고 해보죠.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큰맘 먹고 아이폰을 130만 원에 삽니다. 그런데 케이스에 5만 원, 충전기에 3만 원, 애플케어에 20만 원, 여기에 이런저런 액세서리까지 더하니 어느새 3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후기를 보면 액세서리로만 30만 원 넘게 깨졌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손에 쥔 건 폰 한 대인데 지갑에선 폰값의 4분의 1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그 분노, 계산해보니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30만 원을 내고 여러분이 손에 쥐는 진짜 값어치는 절반입니다. 왜냐고요? 아이폰 17 기본형은 램이 8기가거든요.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는 최상위 AI 기능은 12기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산 기본형은 핵심 기능이 처음부터 빠져있는 반쪽짜리 프리미엄인 거예요. 풀코스를 시켰는데 메인 요리가 빠진 채로 나온 셈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왜 다른 폰으로 갈아타지 못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전환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아탈 때 무는 위약금이에요. 그동안 쌓은 사진, 결제한 유료 앱, 애플워치, 에어팟, 한번 애플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나올 땐 이 모든 걸 두고 나와야 합니다. 경제학에선 이런 걸 포로 시장이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는 위약금 무는 헬스장 같은 구조인 거죠. 애플은 바로 이 자물쇠를 믿고 불편을 고쳐주지 않아도 손님이 못 떠난다고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이 130만 원은 사는 그 순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새 폰이 중고로 넘어가는 순간 값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몇 달만 지나도 여러분 손안에 130만 원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몸값으로 주저앉아요. 결국 130만 원을 내고 여러분 손에 진짜로 남는 값어치는 딱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케이스로, 보험료로, 빠진 AI 기능으로, 감가상각으로 소리 없이 증발한 거예요. 130만 원짜리 프리미엄이라더니 손에 쥐는 건 결국 반쪽입니다. 이공대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조용히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애플은 왜 이 비싼 값을 다 받아가면서도 이걸 안 고쳐줄까요? 돈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 답을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애플은 지금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그 애플이 부품을 부걸하는 처지가 됐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의 축이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메모리 배란이 터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서버의 두뇌에 들어가는 초고속 기억 장치, 이걸 HBM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돈을 줘도 못 구합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사겠다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 귀한 시장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세계 HBM 시장의 80%대를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 10대 중 8대는 한국산 두뇌를 쓰는 셈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폰에 들어가는 12기가 메모리 값이 한 분기 만에 89%나 뛰었습니다. 12만 원 하던 게 22만 원이 됐죠. 석 달 만에 값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만들 HBM이 이미 다 팔려나갔고 창고의 D램 재고는 4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장, 경제학에선 이걸 판매자 우위라고 부릅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딱 그 슈퍼 을입니다. 을인데 값보다 더 센 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애플은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은 남에게 맡기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플은 메모리를 스스로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결국 삼성과 SK 앞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불편해하던 그 8기가 원가 절감도 알고 보면 이 메모리 대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값이 2배로 뛴 부품을 팔리는 수억 대 폰에 넉넉히 넣자니 원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값은 애플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삼성 단가를 뚝뚝 깎아버렸죠. 세계 최대 고객이 애플이었으니까요. 애플이 얼마에 사겠다고 하면 부품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돈을 싸들고 찾아가도 줄을 서야 합니다. 값을 깎기는커녕 부르는 대로 다 주고도 물량을 못 받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가져갈 메모리까지 미리 사재기하면서 값이 얼마든 상관없다는 듯 쓸어담고 있어요. 세계 최강 애플이 한국 회사 앞에서 물건 좀 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새 640%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00% 넘게 올랐죠.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100만 원을 넣어둔 분은 740만 원이 된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물결을 우리 기업들이 정면으로 올라탄 거예요. 수십 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결실이 하필 애플이 가장 아쉬울 때 빛을 발한 겁니다. 결국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슈퍼 을 시대를 애플이 다름 아닌 자기 손으로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애플이 던진 부메랑 하나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에만 매달리기 싫었습니다. 화면값을 깎으려면 경쟁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BOE를 견제카드로 키웁니다. 싼 하청을 곁에 두면 삼성 단가도 흔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BOE의 아이폰 화면 비중은 몇 년 만에 0%에서 약 20%까지 올라갔습니다. 5대 중 1대는 중국 화면을 달고 나온 셈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애플의 손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BOE가 삼성의 영업 비밀을 훔쳤거든요. 2025년 7월 미국 무역위원회는 BOE 제품의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이나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은 바뀌는 시간이죠. 그리고 2025년 11월 삼성이 최종 완승합니다. 오히려 BOE에게 사용료까지 받는 구도로 끝났죠. 결말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죠? 2026년 1월 애플은 아이폰 화면 주문을 BOE에서 다시 삼성으로 되돌렸습니다. 견제하려 키운 자객이 결국 자기 등을 찌른 셈입니다. 싼 하청 키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부메랑은 화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폰의 두뇌, AI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비서 시리, 여러분도 답답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요. 애플은 자체 AI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스스로 만들기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놀라운 계약을 맺죠. 새 시리의 두뇌로 구글의 제미나이 2.5%를 통째로 빌려 쓰기로 한 겁니다. 그 값이 한 해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혁신 기업이 경쟁사의 두뇌를 매년 빌리는 거예요. 자기 식당 메인 요리를 옆집에서 배달시켜 손님 상에 올리는 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플이 매출에서 연구개발에 쓰는 돈은 7에서 8% 뿐입니다. 삼성은 11.6%, 구글의 알파벳은 15%를 씁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비중이 경쟁사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플은 2024년에 자사주를 약 146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2025년에도 140조 원을 더 승인했죠. 미래를 만들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산 겁니다. 주주에게 박수받기는 좋지만 새 기술은 나오지 않죠. 이런 선택의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때 애플은 자율주행차, 이른바 애플카에 1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국 프로젝트를 통째로 접었어요. 10년 넘게 공들인 미래 먹거리 하나가 성과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접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접는 폰을 팔았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2026년 가을에야 나옵니다. 무려 6년이나 늦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성지의 20대가 느낀 그 정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감각.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면도,
두뇌도 접는 기술도 결국 남에게 기대는 구조였습니다. 겉은 번쩍이는 프리미엄인데 속을 뜯어보면 남의 부품과 남의 기술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낀 그 정체는 감이 아니라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플은 끝났다고 결론 내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각,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20대가 걸어 나온 바로 그 문으로 오히려 걸어 들어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또 진짜를 놓칩니다. 숫자로 보면요, 애플은 2025 회계연도에 매출 4,160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70조 원,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순이익만 1,120억 달러였죠. 무너진다던 중국에서도 2025년 4분기에 점유율 22%로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이건 몰락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던 마지막 성벽에 처음 금이 간 변곡점입니다. 성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런 반전은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좌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삼성도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로 폰을 통째로 단종시킨 뼈아픈 과거가 있으니까요. 어느 기업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애플을 비웃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대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속을 따지는 20대는 갤럭시로 내려오는데 젊어 보이려는 40대는 오히려 아이폰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40대 아이폰 사용률은 10명 중 2명에서 이제 3명꼴로 늘었습니다. 애플 페이페이와 교통카드가 뒤늦게 되면서 등 돌렸던 40대가 돌아온 거죠. 20대 여성은 여전히 10명 중 6명이 아이폰 곁에 남아있고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20대를 밀어낸 그 편의성이 40대는 오히려 끌어당긴 겁니다. 같은 편의성이 세대마다 정반대로 작동하는 엇갈린 에스컬레이터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 교훈은 분명합니다. 폰은 브랜드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용 계산으로 골라야 합니다.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묶여있는 앱과 액세서리가 갈아탈 때 얼마가 되는지 따져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붙잡는 위약금이니까요. 둘째, 기기값만 보지 말고 케이스와 보험, 수리비까지 2년치를 전부 더해야 합니다. 셋째, 2년 뒤 중고로 팔 때 얼마가 남는지 그 감가상각까지 계산해 넣으세요. 이 3가지만 챙겨도 여러분은 2번 다시 호갱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승부입니다. 2026년 가을이면 삼성과 애플이 접는 폰으로 정면 충돌합니다. AI 두뇌 경쟁도 이제 막 불이 붙었고요. 성지가 무너졌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껏 골라잡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랜드에 끌려다니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려 현명하게 고르는 소비자. 그게 이 경쟁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폰은 무엇으로 갈아탈 생각이신가요? 갈아탄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폰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정직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최강 애플을 줄세운 삼성 슈퍼 의뢰 정체, 그리고 2026년 가을 폴더블 대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세가 1,000만 원을 찍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애플의 첫 아이폰 폴드.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